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겨울 부디 무탈하게 지났으면 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야생 조류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2년 8개월 만에 육용 오리를 사육하던 가금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현재로선 농장 주변 철새 도래지 등에서 오염된 야생 조류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살처분 등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경제적 문제가 클 뿐더러 키우던 가축을 묻어야 하는 심정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죠.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게 많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축산업 종사자, 관련 차량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산책이나 낚시를 위해서 철새 도래지에 출입하는 일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 겨울에 축산 농가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용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기온이 낮아서 도로에 살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축산 현장에서 방역 작업 하시는 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치킨 교환권, 케이크 교환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 어딜 가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되어 있는 이 채소. 우리에게 이것만큼 친숙한 재료도 없을 겁니다. 쌍떡잎 식물 십자화목, 십자화과의 두 회살이 풀로 무에 비해 뿌리는 작고 짧지만 그 위로 거대한 꽃처럼 잎이 뭉쳐진 모습을 하고 있죠. 몸통은 흰색의 줄기부터 위쪽 잎으로 올라갈수록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아삭한 식감에 고소한 맛을 지니고 있으며 은은한 단맛도 이것이 가진 특징입니다. 특히 김장철인 지금은 집집마다 이것을 소금에 절이고 물을 빼서 가진 양념으로 버무리는 일이 한창인데요.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표 채소. 김치로, 찌개로, 쌈으로, 전으로 무궁무진하게 변신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So I bang on every door. KBS 라디오. 이맘때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에 양념을 묻혀가며 겨우내 먹을 김치 만드는 일이 하나의 행사였는데 올해는 김장 모임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소규모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아침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김용길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홍잠에서 새로운 효과가 밝혀졌다고 하는데 홍잠, 누에의 일종인가요? 예, 홍잠은 누에가 이제 완전히 자라서 고치를 짓기 직전의 누에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 건조한 것을 말하는데요. 홍잠에는 그 단백질과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해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홍잠이 간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네. 파킨슨병을 유발한 동물에게 하루에 체중 1kg당 홍잠 1g을 36주간 먹인 후에 운동 능력과 자세 조절 능력, 신경세포 보호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운동 능력은 4배나 증가를 했고 도파민 신경세포는 안정적으로 보호가 돼서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홍잠 생산 농가의 기술을 이전해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양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벌써 올해 마지막 달 12월인데 이번 주 농업 기상도 어떨까요? 벌써 지내다 보니까 내일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는데요. 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5도 분포로 낮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월동작물인 보리와 밀, 마늘과 양파 등은 보온관리 대책을 실천해 주셔야겠고요. 9월 상중순에 이제 잦은 비로 정식이 늦어진 겨울 배추 같은 경우는 생육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덮어서 엄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전북 정읍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는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의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축산의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과 축사 내부 소독 그리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농가에서 실천할 정보 하나씩 알아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는 이제 내년에 농사를 지을 논의 땅심을 높여주시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볏짚을 깔아놓은 논은 땅이 얼기 전에 18cm 이상 깊이 가리를 해서 볏짚이 잘 썩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수확함재를 저장할 때는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건조해 주시는 게 좋겠고 저장고 내의 온도는 15도 이하, 습도는 70% 이하가 되도록 조건을 마친 후에 보관을 해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밭작물도 추위 대비는 필요하죠? 예. 보리와 밀은 평년에 비해서 옷자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피해가 예상되므로 보리밭 밟기와 흙 넣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 지역 마늘도 11월에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벌써 싹이 올라와서 이제 엄 피해가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잘 덮어주시도록 하고 지난해 양파 노균병 발생 포장과 발생 우려 지역에서는 정식을 한 후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 정도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오이와 호박 등은 햇볕이 부족하면 이제 착과 불량과 기형과 발생 그리고 수량 감소와 병해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도록 하고 잎따기와 병해충 적기 방제 등을 실천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할 일도 알려주시겠습니까? 과수원에 떨어진 낙엽이나 잡초 그리고 썩은 가지 등은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태워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병의 밀도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과실을 저장고에 저장할 때는 저장고 부피의 70에서 80%를 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 저장을 해주시는데 저장고 벽과 천장 사이도 50cm 정도의 공간을 유지시켜줘서
환기가 잘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수나무는 원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피나 보온 단열재를 이용해서 원줄기를 싸매 주시거나 신세계 수성 페인트를 발라주시고 추위에 약한 포도 같은 경우는 30cm 정도 땅에 묻거나 싸매줘서 원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추운 겨울철에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가축도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을 시켜주시도록 하고 발굽을 정기적으로 손질해줘서 부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특히 밤에 어린 가축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처음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축사의 정기적인 소독과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는 등 농가는 물론 관계기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해 주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김용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닭과 오리를 키우는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2년 8개월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진 판정 직후에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일제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닭이나 오리가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전파력도 강해서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국 가금농가와 방역당국은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방역 조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금 고병원성 AI가 오리 농장에서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국내 오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1일에 철새도래지 천안 본강천에서 야생 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그로부터 36일 만이고요. 네. 국내에서 가금농장에서 이렇게 발생한 경우는 지난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오리 농장 같은 경우는 사육이 끝나고 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전북 정읍시 소성면의 한 오리 농장의 출하장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고병원성이냐 아니냐를 확진하는 데는 하루나 이틀이 더 걸리는데 결국 다음 날인 28일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아, 오리를 출하하기 전에 보낸 시료에서 뭐가 나와서 이제 더 자세히 봤더니 고병원성으로 판정이 나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서 방역 조치가 상향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나요? 예,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 즉시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가 최우선인 만큼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을 했고 전국 지자체에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지자체, 또 농장주 종사자, 축산 관계자, 가금 생산자 단체에 좀 강화된 방역 조치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들은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농장에 대한 4단계 소독을 엄수해야 되고요. 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또 농경지 출입을 삼가야 됩니다. 네. 우선 이제 농장의 4단계 소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농장의 진입로, 그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을 해야 되고 또 농장 마당을 매일 청소하고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장화를 갈아 신고 또 손 소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축사 내부 역시 매일 소독을 해야 됩니다.
네. 농장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주변 출입도 좀 삼가야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본인들의 생업이시잖아요. 농장주들께서 정말 각별히 조심을 했을 텐데 올해가 사실 좀 조마조마했던 해였다면서요. 네, 굉장히 살얼음판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여러 조건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계속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철새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국내 그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금 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던 차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천안에서 2건, 용인에서 2건, 또 이천에서 2건, 제주에서 1건 이렇게 철새 도래지의 야생 조류에서 모두 7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됐고요. 네.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 확진 판정이 난 28일에도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 야생조류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철새들이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가금 농장의 발병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였습니다. 네. 이 정읍 발생 농가에 대한 방역 조치는 다 완료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고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또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이런 후속 방역 조치들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오전 11시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이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해서 이브리핑을 했는데요. 방역 조치라든가 향후 가금농장의 주의사항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읍의 발생 농가는 모두 19,000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 사육된 모든 오리는 살처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발생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39만 2천 마리의 닭과 오리 역시 모두 살처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생 지역인 전북 정읍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11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농장 그 19,000마리는 당연한데 이게 마음 아프고 좀 속상하지만 그 반경 3km 안은 검사할 필요도 없이 일단 예방 차원에서 모두 이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3km 내에는 닭을 키우는 곳, 오리를 키우는 곳 이런 농장이 모두 6곳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살처분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역학조사 중이기 때문에 발생 농장에 어떻게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전염성과 치사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닭과 오리 농장 또 축산 차량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네, 일단 꼬박 이틀은 다 멈추게 만들었던 건데, 네. 자 거의 3년 만에 이제 고병원성 AI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동안에 좀 방역 조치도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강화됐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인데요. 어제 이제 김현수 장관이 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브리핑하기 전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농식품부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달라진 방역 조치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브리핑 당시에는 듣지 못했고 이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식품부 답변에 따르면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시기를 앞당기고 또 예찰 대상지도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철새 도래지와 또 인접 철새 도래지를 위험 번역으로 묶어서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특단의 조치 차원에서 행정명령이 발령됐는데요. 이 관련된 행정명령이 모두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한 진입을 금지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도 역시 차량이나 종사자 모두 철새 도래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네. 그리고 축산 차량은 농장이라든가 축산 시설을 방문할 때 방문 전에 반드시 인근에 있는 거점 소독 시설에서 차량이나 운전자 모두 소독을 하고 방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가금 농장에 가금 방사 사육이 금지되고요.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 71년 미만의 병아리라든가 살아있는 오리 유통이 금지됐습니다. 네.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는 걸 이제 시급하게 문제로 이제 삼아야 하긴 하지만 예. 해당 농장주들의 어려움도 한편에서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철새가 아니라 이제 가금 농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의 초점은 당연히 뭐 확산 방지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처분 농가 또 더 억울한 이제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심리적 충격 또 경제적 피해를 보듬는 정책은 사실 뒷전이 돼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가들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즈음부터 겨울철에 사육을 쉬는 휴지기를 정부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뭐 반강제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이 위축되고 있고 우리 농가의 경제적 타격도 심하다 이런 하소연을 해왔거든요. 물론 뭐 겨울철 AI 발병을 막기 위해서 사육을 쉬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가 일부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보수적인 사육부가 지원이 돼 와서 사육비 현실화에 대한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네. 이번 발병 지역의 그 농가들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농식품부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이 나오면 이 보상금에서 20%를 감액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전월 평균 닭 오리 보상금의 시세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산지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고 있는 가격 정보를 따르고 있는데요. 사육 중이던 닭과 오리 이런 시세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축산질병이 발병된 이후에는 이게 다시 입식하기까지 굉장히 기약이 없거나 너무 한참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2년 8개월을 잘 버텼었는데 여기서 좀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예, 올해는 특히 철새도래지에서 이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내가 이제 축산과 관련이 없다, 나는 그런 쪽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철새도래지 방문이라든가 인근의 저수지, 농경지 방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사랑하는 귀농인의 딸 코미디언은 남정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깊게 나누고자 마련한 시간, 슬기로운 농촌생활. 매주 토요일에 함께할 슬기로운 농촌생활에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있는 나의 농사 이야기, 농촌에서 자란 어린 시절 이야기, 도시농부로 살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럽게만 한 나의 텃밭, 우리 농수산물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 귀농귀촌 귀여를 꿈꾸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재미있는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제가 맛깔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 지금 우리 농어촌을 사랑하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농촌생활 인터넷 검색하셔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오시면 이제 첫 화면에 슬기로운 농촌생활 바로가기라고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여러분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 채택된 분들께는 주유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미진님께서 다시 듣기가 없어져서 아쉬워요. 고전 얘기 또 입맛 음식 숲 이야기 다시 들으면서 적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서운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해드립니다. 고전으로 세상 읽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완전히 들어선 듯합니다. 새벽 추위는 그 어느 겨울 날씨 못지않게 몸을 깊이 파고드는 날씨입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겨울 채비를 마치며 기나긴 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여 이래저래 그 어느 해 겨울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면담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면담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자가격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남이 불발되고 이 대표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친전과 꽃다발을 보냈는데 그 친전 속에 중용 23장에 나오는 유 천하 지성 위 능화의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대표가 왕이 외교부장에게 보낸 친전 속에 나오는 유천하지성 위능화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서 중의 하나로 대학, 논어, 맹자를 읽고 가장 나중에 읽는다는 중용은 그 어떤 고전보다도 해석이 어려운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용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실할 성자 성입니다. 성이야말로 우주가 구동되는 원리이며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태양계는 성실하게 운행하기에 우주는 중용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실하게 호흡하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성실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용의 생명 철학입니다. 공능유성이라 조그만 곳에 성실함이 있습니다. 성즉형이라 성실함이 쌓이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형즉저라 밖으로 드러나면 점점 뚜렷해집니다. 저즉명이라 뚜렷해지면 밝아지게 되죠. 명즉동이라 밝아지면 감동이 다가옵니다. 동즉변이라 감동이 계속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즉화라 변화가 계속되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유천하지성 위능환이라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유명한 중용 23장의 내용입니다. 영린이란 영화 속에 정조대왕의 대사로 나와서 더욱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원천은 강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성실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중용의 철학입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은 지성과 변화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에도 등장하는 지극할 지자에 성실할 성자, 지성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조그만 일에 성실함을 다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나 사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대표가 이 구절을 왜 왕이 외교부장에게 보냈느냐에 대하여는 분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성실함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해석의 한 입장을 보면 한국 장관과의 면담에 20분이나 늦는 결례를 범하는 중국의 외교부장에게 부디 조그만 것에 성실함을 다하라는 충고의 의미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간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조그만 것에 성실함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 내 인생의 수많은 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듯이 미래의 내 모습 역시 지금의 작은 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오늘 중용 23장을 읽으며 조그만 것에 정성을 다해야 결국 변화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용의 철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영하권의 추운 날씨 속에 시작했는데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이 영하 11.9도까지 내려갔고 대관령이 영하 8.4, 경북 의성 영하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영하 4도 정도로 많이 춥습니다. 낮엔 기온이 4도 선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운 거니까요. 오늘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쪽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에 결빙 구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는 분들은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이번 주말에 하루 평균 5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50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어제는 45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틀 사이 954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899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서만 주말 사이에 330명이 나왔고요. 경기도가 210명, 인천이 46명 등 수도권에서만 586명이 나왔습니다. 부산 48명, 울산 3명, 경남 28명이고요. 대구 2명, 경북 15명, 그리고 광주 20명, 전남 27명, 전북 26명입니다. 대전 19명, 세종 3명, 충북 42명, 충남 26명이고 제주에서는 이틀 동안 2명이 나왔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는 33,824명이고요. 누적 사망자는 523명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는데 더해지는 점들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수도권은 이미 2.5단계 기준인 일주일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해서 2.5단계로 단계를 높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에 추가로 운영을 제한하기도 했는데 일부 시설이라 함은 사우나 한증막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실내 스포츠 시설 등으로 이른바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시작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올립니다. 다만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부산, 그리고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별로 2단계를 적용해서 음식점이나 카페 이용 등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됐지만 이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보고 이 단계를 추가로 신속히 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덧붙여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연말 또는 이 내년 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말연시 모임을 특히 자제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수능 방역 대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질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는데요. 그리고 칸막이와 수도제 같은 방역 물품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19로 유난히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겐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험생들을 응원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 이 수능고사장에서는 칸막이 설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칸막이는 가로 60cm, 높이 45cm로 책상 상판에 받침대 2개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받침대와 칸막이 때문에 시험지를 펼치는 공간이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책상 사이에 거리를 두다 보니 교실 안에 전체 책상 수도 줄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아예 다른 공간에서 수능을 보게 했는데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인 수험생은 병원에서 마련한 음압 병실에서 시험을 치르고요. 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처분 관련한 법원 신문이 열리는군요. 네,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이 법무부가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풀지 아니면 유지할지 이 법원의 판단이 시작이 되는데요. 빠르면 오늘 바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내일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에는 윤석열 총장은 나오지 않고 법률 대리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비위 혐의 하나하나 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파견을 나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불법 사찰 논란이 벌어졌던 이 문건을 본인이 직접 법리 검토를 했다라는 건데 자신이 관련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 자신의 의견을 법무부가 보고서에서 삭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징계 사유는 된다라고 밝혔고요. 또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광주지법에선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네요. 네, 지난 2017년 출간됐다가 한때 판매가 금지됐던 이 전두환 씨의 회고록 1권을 보면 지금은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범이라고 비난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면서 이를 목격했다라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에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씨를 고소했고 이 검찰이 기소하면서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2년 반 동안 재판을 치렀는데요. 정작 이 재판에 전두환 씨가 참석한 것은 불과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이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이 높은데요. 또한 이번 재판에서는 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헬기 사격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첫 사례가 될수록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캠핑장을 차량 한 대가 덮쳤는데 그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었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시대에 야외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 3시 반쯤 캠핑 중이던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이웃 차량 3대를 들이받고 같이 있던 텐트 2동을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 석유난로가 넘어지면서 화재로 이어져서 차량은 물론 텐트와 내부를 모두 태웠는데 이 불은 3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 텐트에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화재 당시 이곳 캠핑장에는 캠핑카와 텐트 등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특히 텐트 안에는 겨울 캠핑이 필수품인 난방기구가 구비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화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야외 캠핑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치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중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중국에서 이 수천식 채소 절임이 국제 표준화기구 그러니까 ISO의 인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자 중국 유력 매체인 황구시보가 수천식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라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굴욕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김치는 이미 지난 2001년 그 국제 식량농업기구 산하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김치는 중국식 염장채소와는 다르고 또 중국의 염장채소 명칭도 김치가 아니라 이 파오차이라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김치가 한국식 파우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김치를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 정부도 ISO에 제출한 문서에서 해당 식품 이름을 파우차이로 명시하면서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310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제발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고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오늘 많이 추우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가금 농가에선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일반 시민도 철새도래지 인근에 출입하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